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33쪽에 재무 상태 그리고 경영 성과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늦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자, 우선 재무 상태부터 정리할게요. 재무 상태. 우리 재무 상태라 하면 기업의 재무 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을 통틀어서 재무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재무 상태는 자산만 의미하는 게 아니야. 자산, 부채, 자본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말이야. 자산, 부채, 자본. 이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가 있죠.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제표, 보고서. 그거 뭐죠? 재무 상태표, 재무제표, 재무 상태표.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 하나, 둘, 셋, 넷 요거 정리할 거예요. 네 가지 정리합니다. 자, 제일 먼저 1번 자산에 대한 정의. 자산이 뭐냐 이거죠. 자산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기업이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보유한, 가지고 있는 재화나 채권 등. 그러니까 재화하고 채권이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넓은 거예요. 재화라는 것은요, 재물, 재화, 재물, 화물. 눈으로 보여 안 보여? 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야. 채권은 받을 돈이야. 타인으로부터 받을 돈. 그럼 이런 걸 가지고 회사가 장사를 해서 영업 돈을 번다는 거야. 자, 우리 에듀윌 학원 한번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 자, 학원의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자산이냐 이거죠. 학원에서 돈을 버는데 이용하는 것들은 다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 의자, 이거 학원의 자산이에요. 책상 의자를 통해서 돈을 벌죠. 책상 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힘들고. 그게 편리하게 책상 의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돈을 버는데 이용하는 수단이 되는 게 다 자산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은요, 다시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산은요,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야 자산인 거야. 그래서 우리 기업의 기준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산을 어떻게 설명하냐? 자산이란 미래의 경제적이란 말이 뭐야? 돈. 미래의 돈을 버는데 효익이 뭐야? 효과적이다. 돈을 버는데 효과적인 거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자산이 뭐냐? 그럼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아, 그럼 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미래에 돈을 버는데 효과적인 걸 다 자산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산은 여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은 미래에 현금 가치가 있으면 자산인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다고요? 현금 가치 플러스 사용 가치. 현금 가치와 사용 가치가 있어야 자산인 거야. 알았죠? 현금 가치가 있어도 자산이고 사용 가치가 있어도 자산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자산은 미래에 현금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갔습니까? 또 하나, 자산은 미래에 현금이 안 되더라도 사용을 해서 수익을 얻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산인 거야. 알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지우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우개는 학원의 자산일까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학원의 자산이 되려면 이 지우개는 미래에 현금 가치가 있나요? 현금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이거 사냐? 안 사지. 현금 가치는 없죠. 그렇지만 이 지우개를 우리 학원에서 수업 활동을 하면서 지우개를 이용하죠. 그죠? 그럼 수업 활동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잖아. 그럼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잖아. 그러니까 이 지우개는 현금 가치는 없지만 미래의 사용 가치는 있다는 거야.
사용을 해서 돈을 버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우개는 학원의 자산이라는 거야. 알았죠? 그런 건 다 자산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현금 가치와 사용 가치를 합친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용역 잠재력이라 해. 뭐라 한다고요? 용역 잠재력. 그러니까 자산은 무슨 힘이 있어야 돼? 잠재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을 버는데 잠재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자산이란 거야. 잠재력. 알겠죠? 그래서 자산은 뭐라고요? 용역 잠재력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산은 두 번째. 자, 이러한 자산은 어떻게 인식할 거냐? 자산을 인식하는 요건. 여기서 인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보셔야 돼요. 인식이라는 말은요. 인식이라는 말은 재무제표에서 포착시키는 과정, 포착하는 과정. 포착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확인.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정. 그럼 재무제표에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부에 기장을 해야지. 장부에 기장을 안 하면 재무제표에 표시가 돼, 안 돼? 표시 안 되죠? 그러니까 인식은 장부상에 표시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장부에 기록하는 과정이 인식이야. 알았어요? 그럼 장부의 자산으로 기록하려면 요 소리야. 기록하기 위해서는 장부의 자산이라고 기록하려면 지금이 현재야. 지금 자산이 되려면 이 지우개가 우리 학원의 자산이려면 이 소리야. 지금 이 지우개가 현재 우리 학원의 자산이 되려면 이 지우개는 과거에 이미 우리가 취득하고 있어야 돼. 과거에 이미 취득이 완료돼 있어야 돼. 알았습니까? 취득 뭐 돼 있어야 된다? 취득이 완료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1년 전에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썼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지우개를 우리 학원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됐나요? 그럼 과거는 조건이 충족이 된 거야. 그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야? 이 지우개를 우리 학원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혹시 다른 사람이 이 지우개를 가져가려고 하면 그거 내 거니까 가져가지 마요 하고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맞아? 차단할 수 있어요? 아, 있어 없어 지금? 있지? 그리고 효율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그럼 이게 통제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현재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여기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통제 가능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넓은 의미야.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도 통제하는 것이고 또 이 지우개를 통해서 독점적인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통제하는 것이고 그게 배타적 권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알았죠? 그리고 이 지우개는 미래에 앞으로 수업활동에 이용해 안 해? 수업활동에 이용하죠? 그럼으로써 수업활동에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데 도움을 줍니까? 그러면 이 지우개도 돈을 버는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은 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미래에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맞았는데 현재까지 통제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수업 시간에 못 써. 사용할 수가 없어. 왜? 너무 더러워서. 버렸어. 그럼 저거는 수업 시간에 이용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너무 내가 과격했나? 됐어요? 그럼 저건 버려야지 저건. 돈을 버는데 이용할 수가 없잖아. 그럼 저건 자산이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서 돈을 버는데 도움이 돼야지. 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해야 돼. 이해 갔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됐습니까? 지우개 또 있잖아 우리 여기.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지우개 여기 또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지만 자산으로 기록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내가 지금 번데기 장사를 해요. 근데 번데기 장사하는데 차량이 필요해요.
차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 차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한 달 뒤에 내가 살 거예요. 다음 달에. 그럼 다음 달에 산다는 얘기는 미래에 산다는 얘기죠? 그럼 이 차는 내 차 자산으로 인식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산은 미래 사건의 결과로는 창출되지 않습니다. 항상 과거 사건의 결과로만 창출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우개를 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이 지우개를 장부에 써야 되죠. 자산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해야 돼. 자산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 금액을 알아야 돼. 금액을 모르면 안 돼. 장부에 기록하는 수사는 전부 다 금액으로 써요. 화폐 가치로 표시하는 거예요. 수량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지우개 1개, 2개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장부 기록 수사는 뭐라고요? 다 금액이야. 그래야지만 금액으로 써야지만 비교 가능성을 갖는 거야. 기업과 기업 간의 비교가 가능해. 어떤 회사가 건물이 한 채야. 에? 근데 어떤 회사는 건물이 3채야. 그럼 어느 회사가 더 큰 회사야? 건물 3채 갖고 있는 회사가 큰 회사야? 한 채보다? 그런 게 어딨어. 비교가 안 된다고요. 한 채 있던 3채 있던 비교가 되질 않아요.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63빌딩이야. 여의도 63빌딩이 직거래. 그럼 3채 있는 사람은 저기 강원도 양구에 별장 하나 하고 지방에 2개 있어. 그래서 3개라는 거야, 건물이. 이해갔습니까? 그럼 어느 회사가 더 큰 회사야? 한 채 갖고 있는 회사가 더 크잖아. 그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장부에 기록할 때는 금액으로 써야 돼. 그래서 화폐 가치로 그걸 측정한다 그래. 측정. 알았습니까? 측정이 가능해야 돼.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1년 전에 얼마 주고 샀어요? 1년 전에 1,000원 주고 샀죠? 그러면 1,000원 주고 샀을 때 장부상에 이 지우개 값은 1,000원이다라고 기록을 해놨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온 지금 장부상에 얼마라고 돼 있어? 지금도 1,000원이라고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1,000원을 그냥 내비둘 거야? 고칠 거야? 그냥 내비두겠다는 거야. 그럼 원가를 그대로 표시한 거죠? 이걸 원가법이라 그래요. 원가법. 그럼 내년에 가서도 얼마 쓰면 돼? 그냥 1,000원. 취득원가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야. 평가해야 안 해. 측정을 안 한다는 거죠. 이걸 무평가법이라 그래요. 원가법. 알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세요. 이 지우개가 1년 전에 1,000원 주고 샀지.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이 지우개의 값을 구해야 돼. 근데 장부에 보니까 1,000원이라고 돼 있어. 그죠? 그럼 장부에 1,000원 돼 있잖아. 에이, 지금 무슨 1,000원이냐? 이거 중고인데. 그래서 그 1,000원을 고칠 거야. 뭐로? 이 지우개의 현재 가치로. 중고인 상태에서의 가격으로 고치겠다는 거야. 그럼 그 가격을 알 수 있어? 알아 몰라? 그 가격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 없어요? 측정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장부에 못 쓰는 거야. 측정이 됩니다. 어떻게 측정하면 돼? 뭐 어떻게 중고 시장에 가면 되지. 중고 시장에 가면 요 지우개랑 비슷한 거 있어 없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거 있죠? 그럼 그거 가서 물어보는 거야. 아저씨 그거 얼마요? 700원. 얼마라고? 700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1년 된 지우개 값은 현재 다시 산다면 700원이면 사겠다. 그렇죠? 이거를 뭐라 하냐면 시가라는 거야. 그럼 그때는 시가로 쓰는 거야. 700원으로. 고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내년에 가서는 또 어떻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내년에 가면 또 더 중고될 거 아니야. 그럼 또 그때 가서 또 가격을 또 알아봐고 또 다시 쓰는 거지. 측정할 수 있죠? 그렇게 측정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부채 자산의 분류. 자산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요. 여기서 유동, 비유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다, 움직임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산은 사용하는 거죠. 자산은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 이용하는 기간이 12개월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12개월 이내에 이용해서 없어진다. 그럼 이건 유동자산. 12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비유동자산. 이렇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유동, 비유동의 기준은 1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12개월 이내 그러면 유동, 12개월 이상 그러면 비유동. 알았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산의 항목, 자산의 이름. 자산의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자산의 이름은. 자, 이거는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33쪽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자산 항목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 밑에 보면 계정 과목이라고 현금부터 쭉 나와 있죠. 그리고 한 장 뒤로 넘어가면, 자, 한 장 뒤로 넘어가면 쭉 이어서 맨 끝에 뭐가 나왔어요? 특허권 사용료까지 나왔죠. 이것까지가 이게 다 자산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업활동에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야. 돈을 버는데 사용하는 게 다 자산이거든.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여러 번 읽어야 돼. 이건 내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고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 애우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 드렸죠? 프린트 받았죠? 그 프린트가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왜 프린트를 했느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재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어떻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읽으라는 거야. 시간 날 때마다. 그거 읽는 사람하고 안 읽는 사람하고 나중에 핵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꼭 읽으셔야 돼. 알았죠? 자,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넘어갑니다.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몇 쪽이냐? 33쪽 다시 보세요. 33쪽. 자, 33쪽에 보면 현금 나왔죠? 예? 맨 위에 현금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당좌예금 있죠? 현금이나 당좌 예금 같은 경우는 다 현금성이지. 그래서 현금과 당좌예금을 다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불러요. 알았습니까? 그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뭘 얘기하는 거야? 현금과 유사한 것들을 다 묶어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있나요? 자, 여기 잠깐 봅니다.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상각 후 원가 뭐 나왔죠? 그 밑에 보면 기타 포괄이라고 나왔습니까? 이거를 여기 보세요. 이렇게 묶으세요. 묶어 이렇게 앞에서. 묶었습니까? 자, 요 앞에다 써요. 주식, 사채. 주식과 사채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기업이 영업을 하면서 주식이나 사채를 가지고 있다면 주식이나 사채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이름이 세 가지야. 셋 중에 하나를 쓰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럼 언제 저거를 쓰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잠깐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갖고 설명하는 거야. 주식을 일주일 전에 A라는 회사의 주식을 100원 주고 샀다. 됐죠? 근데 사면서 내가 생각이 어떻게 했냐. 목적이 요거 주식은 조금만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겠다. 당장이라도 팔아먹겠다. 다 언제 판다고요? 당장 팔겠다.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가격 떨어지는데 계속 들고 있으면 바보죠? 빨리 팔아야지. 그래야 손해가 덜 나지. 오르면 또 팔고. 그게 당장 팔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게 당장, 당. 그때는 단기손익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야. 알았어요? 됐어요? 그게 그건 언제 결정되는 거야? 결정을 언제 하는 거야? 살 때 결정하는 거야. 지나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살 때 결정하는 거야. 살 때 아예 결정을 하고 사는 거야. 야, 이거는 내가 당장 팔아먹어야지. 그럼 이름이 뭐야?
당기손익. 자, 근데 여기 잠깐 봐요. 살 때 딱 사면서 나 이거 당장 안 팔 거야. 왜? 이 회사가 한 3년 뒤에는 회사가 굉장히 커진대. 그러면 3년 뒤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사놓는 거야. 그럼 이거는 당장 팔 것이 아니라 기간에 걸쳐 파는 거죠. 기간을 두고 파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두고 파니까 이름이 뭐겠어? 그때는 뭐라 그래서 기간을 두고 파니까. 여기 봐봐요. 기간을 두고 팔면 여기 답 있잖아. 기간. 기타 포괄 손익. 알았어요? 그렇게 외우라는 거야. 지금 알아들어요? 자, 여기 잠깐. 그게 목적이 두 가지야. 자, 다시. 내가 주식을 살 때 이 주식은 당장 팔아먹어야지. 그러면 이름을 뭐라 그래야 돼?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해야 돼. 이름을. 그런데 주식을 사면서 이거 당장 팔 거 아니야? 1년 뒤, 3년 뒤 이때 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돼? 그때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한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요 삼각구 원가라고 나왔죠. 가운데 요 삼각구 원가는 주식은 안 돼. 얘는 사채만 돼. 삼각구 원가는 뭐만 된다고? 사채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은 안 돼. 주식은 뭐야? 주식은 당기손익 아니면 기타 포괄손익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돼. 알았죠? 사채는 세 가지가 다 돼. 사채는 세 개 다 분류할 수 있어. 알았죠? 됐습니까? 내가 사채를 샀어. 봐봐요. 사채를 샀어. 이거 사채 가지고 있다가 좀 있으면 당장 팔아먹어야지. 그러면 삼각구 원가야. 근데 사채를 사도 이것도 기간 안에 팔아야지. 그럼 기타 포괄이야. 알았죠? 그럼 사채는 만기가 있어 없어? 사채는 만기가 있잖아.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럼 뭐야? 삼각구 원가야. 그때는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건 삼각구 원가야. 알았습니까? 자, 요 정도만 알면 돼.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끔 하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채는 보지 말고요. 주식만 생각해요. 알았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살 때 취득 당시 당장 팔아먹겠다. 단기 매매 목적이다. 단기 매매라 그래 이걸. 단기 매매 목적으로 사겠다. 그러면 이름을 당기손익이라고 하고. 됐죠? 사면서 이거 단기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장기, 장기간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이름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한다. 알았죠? 됐습니까? 네, 요 정도만 알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요. 자, 뒤로 넘어가면 쭉 자산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쭉 읽어보셔야 돼요. 예? 예, 근데 거기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있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 매출채권. 알았습니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대여금은 빌려준 돈. 빌려주는 돈을 대여금이라래. 빌려줬으니까 돈 받아야 되잖아. 이게 자산인 거예요. 그 다음 미수금이라고 나왔나요? 예, 미수금 여기 잠깐 봅니다. 여러분들 외상매출금이라는 게 있고요. 미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외상매출금도 아이고야. 자, 봅니다. 외상매출금도 외상이라는 뜻이고 미수금도 외상이라는 거야. 둘 다 외상인 거야. 근데 어떨 때는 외상매출금, 어떨 때는 미수금이라고 해야 되느냐. 둘 다 못 받은 돈이야. 이거 외상값, 이것도 외상값이야. 아셨죠? 근데 어떨 때 사용하는 말이냐면 이 외상매출금은 상품일 때, 상품을 사고 팔 때 쓰는 말이 외상매출금이야. 알았죠? 그리고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 아닐 때 쓰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던 비품을 팔고 돈을 못 받았다. 외상으로 했다. 그럼 미수금 그러는 거지. 건물을 팔고 외상으로 하면 미수금.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꼭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고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밑에 하나만 더 할까요? 선급금. 여러분들 선급금은 계약금이에요. 선급금은 선급이라는 말이 뭐예요? 선급. 선급, 미리 지급했다는 거죠? 미리 지급하는 게 선급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잠깐. 자, 계약금은 준 사람 돈이야? 계약금을 받은 사람 돈이야?
계약금은 준 사람 돈이야, 받은 사람 돈이야? 준 사람 돈이에요. 준 사람이야, 그거 되돌려줘.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 받은 사람은 남의 돈을 갖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자산이야.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선급금, 자산이라고 하고, 됐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남의 돈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건 부채예요. 그래서 선수금이라 그래, 부채는. 선수금은 부채, 선급금은 자산. 이 자산 부채를 구분을 잘해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자산 됐고, 두 번째는 이제 부채입니다. 부채란 부채에 대한 정의입니다. 부채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채는 여러분들, 부채는 기업이 뭐 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죠? 기업이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부채란 기업이 앞으로 장사하면서 갚아야 할 채무, 빚이야, 빚. 됐죠? 근데 여러분들, 이 부채는 뭐로 갚습니까? 갚는 거는? 부채는 뭘로 갚아야 되지? 돈으로 갚아야 되잖아. 그러면 돈은 현금이죠? 그럼 현금은 자산이죠? 그게 결국 부채는 자산으로 갚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부채를 이렇게 설명 안 하고요.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부채는 뭘 부채라고 하느냐면, 부채는 곧 자산으로 갚아야 되니까 부채 때문에 자산이 희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하냐면, 부채란 경제적 효익의 미래 희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다시 뭐라고요? 경제적 효익. 이게 뭐야? 경제적 효익이 뭐야? 자산이지. 경제적 효익의 뭐라고? 미래 희생. 이렇게 얘기한다고. 미래 희생. 알았습니까? 그러면 경제적 효익은 이건 자산이다, 자산. 자산이 미래에 희생되는 거야. 부채를 상환하면서. 알았죠? 두 번째는 부채의 인식 요건. 부채를 인식하는 요건. 부채는 어떻게 인식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부채를 인식이 아까 뭐라 그랬지? 인식이란 재무제표상에 포착하는 과정이지. 재무제표에 포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게 장부에 기록하는 게 인식이야. 부채라고 장부에 기록을 하려면 요 소리야. 자, 그래서 부채는 지금 현재 부채가 되려면 과거에 사건이 발생해야 돼. 근데 이 사건이 의무를 발생시킨 사건이어야 해. 부채를 발생시킨 사건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사건이라고요? 의무 발생 사건. 여기서 의무는 부채야. 부채를 발생시킨 사건이어야 한다는 거야. 알았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요 지우개 1년 전에 얼마 주고 샀어요? 1,000원. 현금 주고 샀죠? 1년 전에 현금 1,000원 주고 사고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 부채로 인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채무 없죠? 그럼 부채가 아닌 거야. 왜 안 되냐? 1년 전에 사건이 의무를 발생시킨 사건이 아니거든. 현금 거래를 했으니까. 그럼 지금 부채가 안 된다는 거야. 다시. 자, 1년 전에 봐야 돼. 1년 전에 1,000원 주고 사면서 500원은 현금을 주고 나머지 500원은 외상으로 샀어. 그러면 의무 발생 사건이지. 얼마? 500원의 의무가 생겼잖아. 그렇습니까? 근데 날짜가 지나면서 6개월 되던 해 그 500원 갚았어.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 돼갖고 지금에 왔어. 그러면 이 지우개로 인한 의무가 현재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부채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그런 부채는 과거 의무라는 거야. 무슨 의무? 과거 의무야. 현재 의무가 아니라는 거야. 알았죠? 다시 한 번만 더 합니다. 나도 힘들어. 한 번 더 합니다. 자, 1년 전에
1,000원 주고 샀어. 근데 현금을 400원을 줬어. 그리고 600원은 내가 3년 동안 갚을게. 1년에 200원씩 하고 그렇게 할부로 샀다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이 지우개로 인한 의무가 존재해야 하네. 존재하지. 얼마 존재해? 400원. 600원이었지만 200원 갚았잖아. 400원 남았지. 그러면 이 지우개로 인한 부채는 400원이라고 장부에 표시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가 무슨 의무여야 해? 현재 의무여야 돼. 과거 의무가 아니라 현재, 지금 의무여야 돼. 현재 의무다. 현재 의무여야 한다. 그리고 이 의무는 언제 갚아? 미래에 갚아야죠. 그죠? 미래에 갚으면 이 경제적 효익이 없어지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가능해야 돼. 알았습니까? 됐죠? 현재 의무인데 내가 앞으로 이 돈을 이거를 갚을 건지 안 갚을지 모르겠다. 안 갚을 수도 있다. 그럼 부채가 안 되는 거야. 현재 의무면 꼭 미래에 가서 꼭 뭐 해야 돼? 갚아야 한다는 거. 갚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만약에 갚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채권자가 와서 야, 돈 내놔. 나 돈 없는데. 나 돈 없으니까 니네 집에 가서 내가 종놀이 할게. 한 달간 100만 원씩 갚아. 그럼 돼, 안 돼?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갚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야 돼. 알았습니까? 됐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부채에 대한 채권자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채권자는 받을 사람이잖아. 우리가 채무자니까. 지금 채권자가 지금 누군지 알아, 몰라? 알지. 채권자 모르면 누구한테 갚냐. 채권자 알죠? 그 다음 이 부채를 언제 지급할 건지 지급 시기 알아, 몰라? 지급 시기 언제 갚는다는 거 알아, 몰라?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 알아야지. 알죠? 그러면 금액은 알아, 몰라? 금액은 알아, 몰라? 금액도 알지? 생각해봐. 부채를 갚는데 채권자가 누군지, 지출 시기가 언젠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면 어떻게 갚냐. 다 알지? 이런 부채를 확정부채라고 해요. 대부분의 부채는 확정부채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다 확정부채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왜 자꾸만 내려가는지 모르겠다. 확정부채입니다. 맨 이거 만지니까요. 이게 하루를 못 써. 코로나가 아주 나를 죽이고 앉았어요. 그놈은 잠도 없나 봐. 자빠져 자면 내가 좀 잘 때 가서 확 죽여버리겠구만. 자, 채권자나 지급시기나 금액은 대부분 확정돼 있어. 그 여러분들은 다 확정부채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채권자나 지급시기나 금액은 현 시점에서 지금 확정될 필요는 사실 없어요. 현 시점에서 확정될 필요는 없다. 현 시점에서 뭐라고요? 확정될 필요는 없다. 그러면 확정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야. 확정돼 있는 거지. 근데 일부 부채는 확정이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래도 부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추정부채라 그래요. 무슨 부채요? 추정부채라고 합니다. 추정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추정부채가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봐. 뒤에 가면 또 배워. 뒤에 가서 뭐라고 배우냐면 이걸 충당부채라고 배워. 충당부채라고 배우거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보세요. 우리 회사가 이번에 제품을 팔면서 조건부로 팔아요. 야, 우리 회사 제품 사면 앞으로 2년 동안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공짜로 수리해 줄게 라는 조건을 붙여서 고객들한테 우리가 제품을 팔았어요. 그래갖고 1,000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많이 팔았죠? 그러면 상당한 사람들이 사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됐죠?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무상 수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생겼죠?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럼 의무가 생겼으니까 부채지. 그죠? 근데 누가 가져올지 알아, 몰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사람이 무상 수리해 주세요 가져올지 모르지. 또 언제 올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고장 나야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금액을 알아 몰라. 수리해줘야 될 금액. 수리해줘야 될 금액도 사실은 몰라. 왜? 어느 부분이 고장 날지 알지를 못잖아. 왜냐면 부품도 다 가격이 같아 틀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그렇지만 이 금액은 확정돼 있지는 않지만 뭐는 가능해야 돼. 측정은 가능해야 돼. 얘는. 이거 측정이 불가능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죠? 됐죠? 그런 부채를 우리는 추정 부채라고 해. 알았죠? 자, 뒤에 가면 배웁니다. 지금 기초 과정이지만 저는 기초, 심화 이거 다 망라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게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세 번째 분류. 부채의 분류.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분류합니다. 유동, 비유동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채는 결제하는 거죠. 갚는 거죠. 근데 부채에는요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할 것들이 있고요. 12개월을 초과해서 갚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그럼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할 걸 뭐라 그래요? 유동부채. 12개월을 초과하는 걸 뭐라 그래요? 비유동부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이해갔습니까? 됐나요? 자, 네 번째 부채의 항목. 자, 요게 중요하단 말이야. 부채 항목이. 부채는 어떤 것들이 부채냐? 자, 우리 교재에 보면 34쪽에 보면 부채 항목이 나왔죠. 외상 매입금부터 밑에 보면 이연법인세 부채까지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쭉 읽으셔야 돼. 아셨어요? 여러 번 읽으셔야 이거. 제가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셔야 돼 계속. 그리고 모르는 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질문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세 번째 자본이에요. 자본. 우리 자본은 자산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차감한 뭐라고요? 자산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뭐한 차감한 잔여 지분. 여러분들 잔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잔여. 남아있는 지분.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도 하느냐면 잔여 지분을 순자산이라고도 해. 무슨 자산이라고요? 순자산이라고도 표현을 해. 지난번에 잔여 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잔여 지분. 답이 여기 잔여 지분. 잔여 지분이 뭐냐? 그러면 자본이지. 자본은 잔여 지분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를 식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 식으로 표시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 꼴 자본이다 이 얘기죠. 이해갔어요? 이때 이 자본을 우리는 뭐라고도 불러? 순자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요거를 총자산에서 남 줄 거 주면 남는 게 순수한 자산이란 뜻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자본의 분류. 이 자본의 분류는 어려워요. 자본은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어려워서. 시험 문제 출제가 하나에서 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본은 그냥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것까지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본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자본은 꼭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자산과 부채는 12개월을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이라고 하죠. 근데 자본은 12개월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왜? 자본은 회사가 망할 때까지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구분한다면 자본은 100%다 비유동밖에 없는 거야. 유동은 없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면 틀려. 그럼 자본은 어떻게 구분하냐? 세 가지로 구분해. 주주로부터 납입받은 거.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주로부터 납입받은 돈, 이 돈을 우리는 납입자본 그래요. 무슨 자본이요? 납입자본. 그 돈 납입자본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타 자본 구성 요소. 기타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 이게 어려워. 이 기타 자본 구성 요소에는 자본 합계를 증가시키는 것도 있고 감소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 그게 복잡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서 뒤에 가서 자본 나갈 때 다시 한번 할게요. 마지막 하나가 이익잉여금이에요. 자, 요거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요.
요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에요. 이게 기업이 장사해서 버는 걸 이익잉여금이라 그래. 그러니까 요 이익잉여금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요?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란 말과 이익잉여금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근데 어떨 때 사용을 다르게 하느냐 이 얘기 잘 들어봐요. 이익잉여금은요 처음서부터 그동안 당기순이익 발생한 걸 다 더한 합계 누계입니다. 누계를 부를 때는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고 단기에 발생한 순이익만 부를 때는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회사가 여기서 설립을 했어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지금이 4년, 여기가 단기예요.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10원, 20원, 30원, 40원 나왔다고 해봐요.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야? 당기순이익은 40원이야. 단기에 발생한 것만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 시점에서 이익잉여금은 얼마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포함해서 지난번에 남았던 거 있지? 쓰고 남은 것들 있죠? 그럼 남은 것들 다 더하면 얼마야? 100원. 그럼 이 100원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 이익잉여금. 단기 것만 부를 때는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모여서 뭐 되는 거야? 이익잉여금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알았죠?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저거 네 번째 마지막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우리 재무상태표를 BS라고 할 거예요. BS, 바란스 시트. 아주 오래전에는 이걸 대차대조표라 그랬어요. 예, 아주 오래전에는. 자, 그 말은 몰라도 되고요.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일정 시점. 자, 기업의 뭐라고요? 기업의 일정 시점. 오늘 현재 지금 움직임이 없는 상태야. 점. 여기 봐봐요. 점. 이거 움직임이 있어 없어? 없지. 이런 상태를 우리는 정태적이라 그래요.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정태. 정자가 고요할 정자. 고요한 상태. 고요한 상태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잖아. 모든 사물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를 정태적이라 그래.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정태적이야. 알았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재무상태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동태적이야. 그럼 동태적이란 말은 뭐야? 움직일 동자. 움직임이 있는 상태. 그래서 동태적일 때는 이렇게 안 해. 이게 동태적이야. 흐름 정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는 지금, 현재 이걸 얘기하는 거고. 알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됐어요? 그게 재무상태표야. 그게 재무상태표는 뭘 나타내는 거야?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초예요. 자, 여기가 기말이에요. 기초에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BS. 이게 기초 재무상태표야. 차변에는 자산을 써. 자산이 100원이야.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써. 부채가 40원이야. 그러면 자본은 얼마예요? 대차평균 원리라 그랬죠? 대차평균 원리. 그러니까 여기가 60원이 되는 거죠. 항상 T자를 그리면 대차평균이야. 항상 어떤 거 어디 가서든지 다 그래. 그럼 여기가 100원이면 여기도 100원이 돼야 되죠? 그럼 우리는 이걸 갖고 식을 만들 수 있죠. 여기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은 기초에 한 거지. 그래서 이걸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됐습니까? 그럼 이걸 갖고 식을 한번 만들어 봐. 자, 안 쓸 겁니다. 차변은 이꼴 대변이죠. 자, 자산은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부채는 이꼴
자산 마이너스 자본. 자본은 네 꼴,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해 갔습니까? 이 식이 만들어지죠. 이러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1년간 장사를 해. 1년간 영업을 한다고. 1년간 영업을 하게 되면 이게 뭐 되는 거야? 영업을 하게 되면 재무 상태가 변동을 하게 된다고. 어떻게 변해?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기말 재무 상태표예요. 기말 재무 상태표. 이게 기말 재무 상태표라고. 자산은 150원, 부채는 60원. 그러면 자본은 얼마? 90원.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금액이 맞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기초 재무 상태가 기말 재무 상태로 변동했죠? 그 변동된 것을 우리는 성과라 그런다고. 한번 볼까요? 자산은 얼마였었는데? 100원이었었는데 얼마 됐어? 50원 늘었죠? 그럼 자산이 늘으면 번 돈이 늘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이 발생하는 원인이야. 50원은 수익이야. 됐어요? 그러면 부채는 얼마인데? 40원 갖고 시작했는데 얼마 됐어? 그럼 남의 돈 60원이니까 20원만큼 남의 돈을 더 끌어온 거지. 그럼 이게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거야. 비용이 얼마야? 20원. 그럼 얼마 남았어? 30원 남았죠? 이 30원 남은 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럼 이 이익 30원은 어디에 반영돼 있어요? 이 30원은 내 돈에 들어있다고요. 원래 내 돈이 얼마였었는데 60원이었었는데 얼마 됐습니까? 90원 됐잖아요. 그럼 30원만큼 늘어져 있는 거지. 이게 자본의 변동이라고. 이게 자본 변동이야.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그래요. 그럼 이것도 만들 수 있죠? 기말자산은 이꼴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 기말부채는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자본. 기말자본은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 이해갔습니까? 근데 이 안에는 누구누구가 들어있어. 이 안에는 누구누구가 들어있는 거야. 에? 기초자본하고 30원, 기초자본 얼마? 60원. 그리고 순이익은 얼마 들어있어? 30원. 합쳐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갖고 식을 만들 수 있지. 그죠? 식을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얘는 얘니까. 한번 해봐. 기말자산, 기말자본은 니꼴 기초자본 플러스 순이익. 이게 당기순이익이야. 앞에 당기자를 뺀 거야, 내가. 그러면 기초자본은 기말자본 마이너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야. 오늘 배우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식이 요 식이야. 이거는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야. 다시 당기순이익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여기다 다시 쓸게요. 당기순이익은 니꼴 어떻게 한다고요?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말 자본 마이너스 무슨 자본? 기초 자본. 요 식이 나오죠? 우리는 요 식을 뭐라고 하느냐? 요 식을 제3법이라 그래.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요? 제3법. 요거는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예, 다음 시간에 이걸 나갑니다. 알았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교재 37쪽의 문제 봅니다. 문제 5번. 37쪽의 5번에 다음 과목 중에 자산은 A, 부채는 P, 자본은 K로 표시한다. 우리 이렇게 표시 안 하고요. 그냥 쉽게 자산은 자, 부채는 부, 자본은 자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박스 안에 보면 11번 보세요. 우리 11번의 이름이 누굽니까? 자본금이라고 나왔죠? 그럼 요 놈만 자본이야. 그럼 거기다가 가로에다 자본이라고 써. 자본.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자산 아니면 부채 둘 중에 하나야.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자, 제일 먼저 현금, 자산. 거기다 자라고 써요. 밑으로 봐요. 외상매출금, 자산.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매출금이야. 미수금, 자산. 상품이 아닌 거를 외상으로 파는 거야. 그러니까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 되잖아. 돈 받을 돈이니까 자산이라고. 단기 대여금, 꿔준 돈, 이것도 자산이지. 꿔준 돈이야. 그러니까 내가 돈 받아야 되니까 자산이야. 기계장치, 자산. 자, 지급보험, 부채.
지급어음은 내가 어음대금을 나중에 지급을 해야 되니까 부채가 되는 거야. 소모품, 자산. 건물,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외상매입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거야. 미지급금, 부채. 자본금 됐고 선급금은 자산이에요. 그 다음 토지, 자산. 그 다음 당기손익 쭉 가면 자산이죠. 예, 자산. 당기손익은 뭐야? 당장 팔아먹을 거지. 예, 그 다음 단기차입금, 부채. 당좌예금, 자산. 상품, 자산. 비품, 자산. 받으러옴도 자산. 현금미 현금성 자산은 자산. 현금미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유사한 거 다 더한 걸 현금미 현금성 자산 그러는 거예요. 선수금, 이거 부채. 선수금은 계약금을 받은 거야. 그게 부채가 됩니다. 돼서요? 그 다음 6번. 자, 6번 보면 한국은 2001년 1월 1일에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현금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했죠. 그럼 이 회사는 50만 원 갖고 장사한 거죠. 그러니까 기초부채는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부채가 50만 원이에요. 자, 12월 31일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해봐라. 그럼 여기 밑에 여러분들 작성하셔야 돼. 책에다 직접 합니다. 자, 저는 여기다 할게요. 자, 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 자, 이쪽을 차변, 이쪽을 대변 그래요. 그러면 차변 쪽에는 자산을 쓰고 금액을 쓰고요. 대변 쪽에는 부채를 쓰고 자본을 쓰고 금액을 씁니다. 됐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제일 먼저 현금 자산이죠. 근데 현금 옆에 보면 당좌예금 있잖아. 그럼 현금과 당좌예금을 별도로 각각 써도 되지만 이건 유사한 거니까 묶어서 뭐라고 써야 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묶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름을 쓸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요. 얼마? 50만 원. 자, 다음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것도 자산이죠? 그렇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자, 얼마예요? 40. 당기손익 40만 원.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라고 쓰지 말고 이걸 매출채권이라고 쓰면 돼.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을 합쳐서 매출채권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매출채권이라고 써요. 매출채권. 물론 외상매출금이라고 써도 관계는 없어요. 자, 얼마? 35만 원. 얘밖에 없잖아. 받으러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상품 자산이죠. 상품 얼마? 45만 원. 그 다음 건물. 건물도 자산이잖아. 건물 얼마? 50만 원. 그 다음 외상매입금 부채잖아. 그게 대변에다 써야지. 대변에다가 외상매입금이라고 하지 말고 매입채무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매입채무. 그래서 외상매입금하고 그 옆에 지급어음 있죠? 그걸 합쳐서 쓰는 거야.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합쳐서 매입채무라 그래. 얼마야? 105만 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단기 차입금. 얼마? 60만 원. 다 썼지? 그러면 자 차변은 자산이고 대변은 부채죠? 그럼 여기 뭐 누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자본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자본금. 자산, 부채, 자본이니까. 봐봐요.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 자본금이 들어가야 돼. 그럼 자본금은 얼마야? 50만 원이라 했잖아요. 자본금 50만 원이라 했죠? 50만 원. 그럼 이제 이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대차평균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차변합계가 얼마 나오나 계산해봐요. 자, 차변합계 슉 더하면 220이야. 근데 대변합계는 더하니까 얼마야? 215만 원이야. 얼마 차이나? 5만 원 차이 나죠? 이 5만 원이 우리가 1년 동안 벌은 돈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단기 순이익 얼마? 5만 원. 그러면 차대변이 같지. 그래서 금액을 마감하면 이렇게. 자, 합계 금액은 얼마로? 220만 원으로. 이걸 대차평균의 원리 그래. 220만 원. 이렇게 마감하면 돼요. 됐어요? 예. 자, 이때 우리 시험은 이거 안 나와요. 나오면 이거 이렇게 해갖고 언제 1분 안에 이걸 풀어. 한 번 나온 적은 있어. 그럼 푸는 방법이 있지.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이건 정상적으로 설명한 거고. 자, 보세요. 요거 두 개 더한 걸 뭐라 그래? 이걸 기말자본이라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기말자본 그래.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더한 거야. 알았죠? 자,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온 문제를 한번 잠깐 볼까요? 한 장 뒤로 넘어가 봐요. 자, 한 장 뒤로 넘어가면 문제 7번을 봅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뭐라고 나왔어요? 읽어볼게요. 다음은 한국의 2000X1년 재무상태표 자료다. 2001년 뭘 물어봤어? 그게 밑줄쳐. 이익잉여금 밑줄쳐. 여러분들 이익잉여금이 뭐예요? 그래, 아까 당기순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물어본 거죠? 그럼 이 밑에 이걸 보고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작성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바로 차대변으로 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봅니다. 현금. 현금은 자산이지. 자산은 차변사항이지. 그럼 7만 원 옆에다가 차라고 써요. 7만 원 앞에다가 차라고 써. 그 다음 밑으로 매출채권도 자산이지. 그럼 차라고 써. 매입재무는 부채죠. 대라고 쓰고. 상품은 자산이죠. 차라고 쓰고. 그 다음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대변.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모르니까 내비두고. 그 다음에 장기차익금 이거 부채잖아. 부채는 대변. 그 다음에 주식발행 초과금. 이거 지금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는데 주식 발행하는 건 무조건 다 자본이야. 주식 발행은 다 자본이에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이에요. 차변 대변이야, 대변. 대변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차변 합계를 다 더해서 대변 합계를 다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나오는 거예요. 빨리 계산하세요. 계산. 자, 차변에서 대변을 빼니까 얼마 나와요? 3만 원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경영 성과 나가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